지금 당장 한국에 대한 8분짜리 다큐를 만들어라. 상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한 일본 프로듀서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5분도 많습니다. 그 순간 일본 방송국은 술렁였고 그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한 채 카메라를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일본이 더 우월하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첫 장면에서부터 이상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공항, 거리, 시장, 그리고 사람들. 그는 분명 약점을 잡으려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겉모습일 뿐이다. 진짜는 다를 거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끝까지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리고 완성된 이 다큐멘터리는 NHK에서 방영되자마자 시청률 86%를 기록하며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평생 한국을 무시했는데 부끄럽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젊은 세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국을 무시하던 그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큐 제작을 마친 뒤 SNS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약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본 진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아라세 료헤이였어요. 저는 도쿄에서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일했었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을 잘 안다고 믿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촬영했었고 미국에서도 촬영했었고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어요. 사람들은 제 작품을 존중해줬었고 저를 베테랑이라고 불러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 대해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같은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일본은 최고다. 일본은 언제나 1등이다. 한국은 작다. 한국은 약하다. 이 말들은 제 방패였고 제 위로였고 의심할 이유조차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었었습니다. 아라세 한국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라. 8분짜리로. 다음 달에 방송된다.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의 앞에서 크게 웃었었어요. 8분이요? 한국이라면 5분도 많습니다. 상사는 차갑게 저를 바라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명령만 반복했었습니다. 8분이다. 진짜 한국을 보여줘라.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직하지 않은 계획, 공정하지 않은 계획, 편견으로 가득 찬 계획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고 싶었고 제 오래된 믿음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부서진 거리, 불친절한 사람들, 더러운 음식 값한데 지루한 문화를 보여주려고 했었죠. 저는 작은 팀을 불렀습니다. 먼저 카메라맨 미노루, 그는 40대의 조용한 사람이었고 항상 지시를 따르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작가 메구미, 날카로운 글솜씨로 제 생각을 문장으로 다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서울에 가지만 속지 마라. 좋은 건 보여주지 않는다. 나쁜 것만 찾아낸다. 일본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임무다. 메구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미노루는 말없이 카메라 가방만 고쳐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 역시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약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지도와 안내서를 펼쳐놓았었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장소에 동그라미를 쳤었어요. 오래된 동네 재래시장 붐비는 골목길 같은 곳이었죠. 저는 혼란과 무질서, 엉망인 장면을 계획했습니다. 촬영하기도 전에 내레이션 문장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고생한다. 한국은 모방한다. 한국은 경쟁할 수 없다. 계속 적어 내려갈수록 오히려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었죠. 일본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사명이었어요. 그 자존심은 무겁고 단단해서 마치 갑옷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저는 그 소리를 애써 밀어냈어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시 방패 같은 말을 반복했었어요. 일본은 1등이다. 한국은 약하다. 출발일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미노루는 무거운 카메라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메구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저는 자존심을 들고 있었죠.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저는 팀에게 말했었어요. 눈에 속지 마라. 한국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보이려 하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안다. 틈을 찾아라. 약점을 찾아라.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이륙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며 속으로 확신했었습니다. 제 승리, 제 계획, 제 편견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자존심보다 강하고 편견보다 밝은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저희의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오만으로, 눈가림으로,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찬 계획으로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은 다 똑같다. 깨끗한 바닥, 반짝이는 유리, 미소 짓는 직원들. 외국인을 위해 꾸며놓은 겉모습일 뿐이다. 아무 의미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고 제 편견을 지켜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터미널 안으로 발을 딛는 순간 제 마음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공항은 단순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벽은 수정처럼 반짝였고 움직이는 보도는 길게 이어지며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전광판은 언어를 즉시 바꿔주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요. 화장실마저 녹차 비누 향으로 상쾌했었습니다. 저는 미노루에게 말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많이 찍지 마.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어. 그런데도 그는 카메라를 들었고 눈을 크게 뜬 채 거의 들뜬 표정이었어요. 입국 심사에서 저는 길게 늘어선 줄과 혼란을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직원은 미소 지으며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는 또렷한 영어로 말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제 편견은 저항했었죠.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다. 밖은 다를 거야. 밖은 약할 거야. 택시에 올랐을 때 저는 지저분한 거리, 시끄러운 교통, 화난 운전사들을 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창밖에 펼쳐진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넓은 도로, 질서 있는 차선, 선명한 초록색 도로 표지판, 네온 불빛으로 빛나는 높은 건물들. 디지털 광고판에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굴리며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대신 질서를 보게 되었어요. 운전사는 친절했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봤고 제가 도쿄라고 대답하자 그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일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심지어 몇 마디 일본어까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차가움이나 심지어 적대감까지 예상했었는데 돌아온 건 따뜻함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일부러 시험해보기로 했었어요. 한국의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데스크에 다가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베개 말고 얇은 베개가 필요합니다. 담요도 가벼운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6시에 택시 예약도 해주세요. 프런트 직원은 차분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는데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확인사항은 카카오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사용하시나요?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녀의 일본어는 일본의 많은 점원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몇 초 만에 휴대폰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줬고 내용은 완벽했었어요. 그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근처 거리를 걸었어요. 틈새를 찾아보려 했었죠. 바닥에 쓰레기라든지 위험한 구석이라든지 불친절한 얼굴이라든지. 하지만 보인 건 정반대였어요. 인도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고 편의점 앞에서는 학생들이 웃고 있었으며 연인들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을지로와 남대문 시장에 갔었습니다. 저는 촬영팀에게 말했어요. 시장은 혼란스러울 거다. 무질서를 보여줄 수 있다. 이걸로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대문에서 저는 친절을 보았어요. 가게 주인은 지갑을 떨어뜨린 관광객을 쫓아가 돌려주었고, 노점상은 웃으며 삼성페이로 계산하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나이든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뜨거운 만두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하지만 그건 진짜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던 말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작다라는 구호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한국은 강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현대적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친절할지도 모른다.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상사 앞에서 웃었던 제 모습이, 나리타에서 했던 자만 가득한 말들이, 그리고 제 머리에 왕관처럼 얹고 다녔던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존심은 제 안에서 싸우며 보지 못한 척하라고 했었지만 제 눈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본 상태였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놀라움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도쿄로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제 편견이 맞다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본 모습, 깨끗한 거리, 시장에서의 친절함을 보고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음식이다. 그래, 음식이 내 무기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게 바로 한국이 특별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을 도쿄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인 신주쿠역으로 가져가는 거였죠. 거기는 매 시간마다 수천 명이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음식을 거부한다면 제 카메라가 그것을 찍을 수 있었고, 그럼 제 다큐멘터리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지켜질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고른 음식은 3가지였어요. 김밥, 떡볶이, 그리고 순대였어요. 김밥은 겉보기에 초밥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아마 싸구려 모방품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떡볶이는 새빨갛고 매운 음식이라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거부감을 줄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리고 순대는 저조차도 일본 사람들이 즐길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이었죠.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노루는 카메라를 설치했고 메구미는 공책을 들고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갓 쪄낸 따끈한 음식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뱉거나 그냥 지나가길 기대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원했어요. 처음 멈춘 사람은 피곤한 얼굴의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김밥을 내밀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천천히 씹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초밥보다 훨씬 신선하네요. 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쇼핑백을 든 주부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맛봤습니다. 입술이 빨갛게 물들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맵고 달콤하네요. 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어디서 파나요? 또다시 제 계획은 흔들렸습니다. 3번째는 젊은 커플이었어요. 그들은 순대를 앞에 두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바로 뱉어낼 거라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남자가 한 입 먹더니 여자친구에게 건넸고 그녀도 맛을 본 후 미소 지었어요. 둘은 함께 말했어요. 이거 맛있네요. 다르지만 맛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작은 줄까지 생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곧 사람들은 웃으며 질문을 던지고 손을 내밀며 샘플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노루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메구미는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제 편견은 산산조각이 나듯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약함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눈앞에 보인 건 강함이었어요. 거절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돌아온 건 환영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던 말들이 바뀌고 있었어요. 편견은 약하다. 진실은 강하다. 그 뒤로 1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맛봤어요. 어떤 이는 김밥이 집밥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떡볶이가 매운 일본 카레 같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순대가 일본 소시지보다 더 맛있다고 말했어요. 한 노인은 먹고 난 뒤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평생 라면만 먹었는데 이 김밥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네. 일본 초밥이 아니야. 전혀 다른 거야. 강한 거야.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다르다. 강하다. 약하지 않다. 작지도 않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음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잡으려 했던 증거는 사라져버렸어요. 거부 대신 즐거움이 담겼고 약함 대신 강함이 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쿄 아파트에서 영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신선하다. 이건 달콤하고 맵다. 이건 맛있다. 이건 강하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파일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너무 선명했고 너무 크게 들렸고 너무 강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속삭였어요. 어쩌면 한국은 약하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한국은 작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한국은 강할지도 몰라.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실과 싸우는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신주쿠에서의 음식 시험 이후 제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입었었어요. 저는 한국을 비웃고 싶었는데 도쿄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음식을 계속 칭찬했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부족하다. 음식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 더 진지한 게 필요하다. 일본이 여전히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눈가림 시험이었어요. 만약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모른 채 고른다면 당연히 일본을 택할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어요. 저는 제 자존심을 믿었고 일본의 역사를 믿었고 한국은 라벨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피부관리 제품, 전자제품, 그리고 즉석 라면이었죠. 피부관리 제품으로는 일본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시세이도의 크림을 샀고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크림도 준비했었어요. 라벨은 하얀 테이프로 다 가렸습니다. 전자제품으로는 일본의 유명 브랜드 이어폰을 준비했고 그것을 삼성 갤럭시 버즈와 비교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즉석 라면은 일본의 유명 라면과 한국의 매운 라면을 골랐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피부관리 제품 비교를 위해 여성 10명을 모았었어요. 눈을 감고 손에 크림을 발라본 뒤 어떤 게 더 좋은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명씩 대답했었어요. 이건 더 부드러워요. 이건 더 신선하게 느껴져요. 이건 더 빨리 흡수돼요. 결과를 공개했을 때 10명 중 8명이 한국 제품을 선택했었어요.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8명 중 8명이라니. 제 자존심은 또다시 금이 갔습니다. 다음은 전자제품 시험이었어요. 저는 대학생들을 불러 양쪽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보게 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오랜 역사와 믿음을 가진 이름이었고 한국 제품은 비교적 새로웠죠. 그런데 또다시 충격적인 대답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소리가 더 맑아요. 연결이 더 빨라요. 저음이 더 강해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갤럭시 버즈를 가리켰습니다. 제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결과를 적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2개의 그릇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일본 라면, 하나는 한국 라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이 이길 거다. 라면은 우리의 자존심이다. 첫 번째 참가자는 노인이었는데 2그릇을 모두 먹고는 등을 기대고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일본 라면을 먹고 살았네. 그런데 이 한국 라면은 더 깊은 맛이 있네. 더 강하네. 그 말 속에 담긴 강하다라는 단어는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울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일본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한국 라면이 더 맛있고 더 자극적이고 더 흥미롭다고 말했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제 노트에는 수많은 숫자와 코멘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 제품이 계속 선택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 결과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고 증거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노루의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고 그 진실은 이미 살아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말들이 이제는 북소리처럼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대적이다. 한국은 혁신적이다. 한국은 강하다. 저는 공항을 떠올렸고 거리와 시장, 신주쿠의 음식 시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눈가림 시험까지. 제가 한국을 공격하려 할 때마다 진실은 더 강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약함을 보여주려 할 때마다 오히려 강함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 편견이 저를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잠들지 못했어요. 제 자존심은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금이 번져가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놀라움이 다가오고 있다. 눈가림 시험이 끝난 뒤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진 유리 같았어요. 증거 하나하나가 저를 베고 있었고 모든 결과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강했었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운일지도 몰라. 내가 시험을 잘못했을지도 몰라. 진짜 목소리, 진짜 경험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누군가는 내 생각에 동의해 줄 거야. 누군가는 한국은 별로라고 말해 줄 거야.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국을 여행했던 일본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 저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불친절한 서비스, 무례한 사람들, 지루한 문화에 대해 불평할 거라 확신했었죠. 저는 제 편견을 지켜줄 누군가가 절실했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20살 또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한국 브랜드의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다녀왔는데 도시가 정말 깨끗했어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으면서 3일을 보냈는데 벌써 또 가고 싶어요. 다음엔 부산도 가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제 뺨을 때린 것 같았어요. 깨끗하다, 친절하다, 또 가고 싶다. 제가 기대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인터뷰는 중년 부부였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을 기다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보기 전엔 한국이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틀렸더군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고기가 최고였어요.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줬고 내내 편안했어요. 아내도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돌아올 때 울었어요. 가족을 두고 오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 그 단어는 물에 돌이 떨어지듯 제 마음 깊이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은 대학생과의 인터뷰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빠르게 연결됐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일본보다도 더 나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속은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일본보다 낫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무너뜨린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흰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팡이를 꼭 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서웠어요. 언어도 걱정되고 안전도 걱정됐지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젊은 한국 사람들이 바로 도와줬어요. 제대로 된 열차까지 안내해주고 제 짐도 계단 위까지 들어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감사해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했지만 저는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어요. 제 목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다 긍정적이었어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제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실망을 기록하려 했지만 돌아온 건 따뜻함과 존중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깨끗한 도시, 친절한 사람들, 현대적인 시스템, 가족, 감사. 그 말들은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반복된 교훈은 명확했어요. 경험은 강하다. 편견은 약하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약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살아있었고 강했고 현대적이었으며 따뜻함으로 가득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옆에 둔 채 앉아있던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숨길 수도 있었어요. 좋은 장면들을 잘라내고 나쁜 장면만 남길 수도 있었어요. 제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여행자들의 목소리가 제 편견보다 더 크게 울리도록 할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안에서 자존심과 진실이 불과 물처럼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이 이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되었어요. 이 여정의 마지막 장에서 제가 내리는 결정은 단지 제 다큐멘터리뿐 아니라 제 인생까지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진실과 싸우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모든 인터뷰, 모든 장면, 모든 시험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저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노루와 메구미와 함께 편집실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영상이 빛나고 있었어요. 공항시장 신주쿠에서의 음식 시험, 눈가림 시험, 그리고 한국을 다녀온 일본 여행자들의 목소리까지. 어디를 보아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다. 한국은 강하다. 메구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라세 프로듀서님,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할까요? 처음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제가 세웠던 처음 계획은 한국을 모욕하는 것이었죠. 제 편견을 증명하고 제 자존심을 지키려던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다가 다시 미노루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충실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도 이미 진실을 본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흰머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들이 제 짐을 계단 위까지 들어주었어요.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감사해서 울었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처음 계획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따를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장면들을 정직하게 편집했었어요. 반짝이는 공항, 깨끗한 거리, 시장에서의 친절을 보여주었어요. 도쿄 사람들 앞에서 김밥, 떡볶이, 순대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담았고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눈가림 시험의 결과도 보여주었어요. 한국을 찬양한 일본 여행자들의 목소리도 반복해서 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의 고백을 녹화했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대본 없이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약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편견이 틀렸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NHK에서 방송되던 날,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리모컨을 잡은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비난, 수치심을 각오했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지진 같았어요. 시청률은 86%에 달하며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나이 많은 시청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평생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 부끄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서울, 부산, 제주에 가보고 싶어요. 서점에서는 한국 여행 안내서가 동나버렸고 여행사에는 예약이 폭주했어요. 일본을 넘어 해외로도 영상이 퍼져나갔어요. 독일에서는 일주일 만에 자막이 붙었고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영상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했어요. 브라질에서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틀어주었어요. 메시지는 바다를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편견은 약하다. 진실은 강하다. 한국은 강하다. 저는 도쿄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존중이 담긴 말들이었어요. 학생들은 어떤 한국 도시에 가야 할지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2명의 회사원은 한국 화장품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서는 노인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 이런 힘이 있는 줄 몰랐네. 내가 틀렸어. 어디서나 제가 한때 숨기려 했던 진실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오만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먼저다. 한국은 약하다. 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새로운 말을 품고 있었어요. 무겁지만 빛나는 깃발처럼. 편견은 약하다. 진실은 강하다. 한국은 강하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정보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고,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며, 자존심을 치유할 수도 있었고, 존중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심. 그날 저는 단순한 프로듀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증인이었어요. 한국의 힘을 목격한 증인, 진실의 힘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평생 동안 이 교훈을 안고 살아갈 거라고 알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진실은 단지 이야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바꾸고 어쩌면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